돈 있잖아요. 돈 있잖아요. 돈 달라고요. 한 노인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범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장례식에서 유언 영상이 재생되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민호 씨 계십니까? 노인학대 및 금융착취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고 큰아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초등학생 손주만이 할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무료로 눌러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댓글 드리겠습니다. 2023년 여름, 박정수 72. 동네에서는 조용한 노인으로 알려진 남자였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 다니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화를 내는 법도 거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박정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 양반은 착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정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민호 48. 작은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박준서였습니다. 둘째 아들 박민준 45. 직장에 다녔습니다. 중견기업 과장이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박정수는 아내를 10년 전에 잃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투병 생활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박정수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난 혼자가 편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인 모시는 게 귀찮았으니까요. 박정수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1인 가구 노인이었습니다. 박정수는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공원 산책, 집에 와서 아침 식사, TV 보기, 점심 식사, 낮잠, 저녁 준비, 저녁 식사, TV 보기, 밤 10시 취침.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친구는 별로 없었습니다. 취미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아들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렀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주로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요즘 안 좋아서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둘째 민주는 형보다는 나았지만 역시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박정수는 아들들이 올 때마다 돈을 줬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모아둔 돈을 조금씩 줬습니다. 아들들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아갔습니다. 2023년 9월, 박정수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중고가게에서 낡은 캠코더를 샀습니다. 요즘 시대의 캠코더라니. 스마트폰도 있는데 왜 굳이 캠코더를 샀을까요? 큰아들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박정수는 대답했습니다. 카메라야. 그걸 왜 사셨어요? 기록하려고. 뭘요? 일상. 민호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노인네 취미쯤으로 생각했습니다. 박정수는 그날부터 캠코더를 들고 다녔습니다. 집 안 곳곳을 찍었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화장실까지 모든 걸 찍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캠코더가 삼각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녹화 중이었습니다. 민호가 불편해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왜 켜놨어요? 박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록이야. 무슨 기록이요? 그냥. 민호는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민호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정말 안 좋아요. 이번 달 자금이 모자라서요.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박정수는 캠코더를 바라보다 아들을 봤습니다. 지난달에 300만 원 줬는데 그건 다 썼어요. 직원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언제 갚을 건데? 민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갚을게요, 갚으라면. 돈이 생기면요. 박정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민호에게 줬습니다. 민호는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 가볼게요. 박정수가 말했습니다. 밥이라도 먹고 가.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바빠요. 다음에요. 민호는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박정수는 캠코더를 봤습니다. 여전히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록했다. 며칠 후 둘째 아들 민준이 왔습니다. 민준도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투자한 주식이 폭락했어요. 빚을 좀 갚아야 하는데요. 20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박정수는 역시 아무 말 없이 돈을 줬습니다. 민준은 받아서 갔습니다. 역시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박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캠코더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0월. 박정수는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심했습니다. 밤마다 기침을 했습니다. 가슴도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박정수는 아들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먼저 큰아들 민호에게. 민호야,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민호는 귀찮다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제가 너무 바빠요. 다음 주에 제가 모시고 갈게요. 다음 주가 되어도 민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박정수는 둘째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민준도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 일이 많아서요. 형한테 부탁해보세요. 아들들은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박정수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피검사, CT까지.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박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다시 오라고. 박정수는 또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암입니다. 박정수는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들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하면요? 1년 정도는 더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보험 적용해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박정수는 계산했습니다. 1년이면 2,400만 원. 자기가 가진 돈은 5천만 원 정도. 아들들에게 준 돈 빼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치료비 내고 나면 2,600만 원. 그것도 1년 버티면. 박정수는 결정했습니다. 치료 안 하겠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왜요? 치료하면 더 사실 수 있는데요. 박정수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박정수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박정수는 캠코더를 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찍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2023년 10월 15일. 나 박정수는 폐암 진단을 받았다. 3개월에서 6개월 시한부 인생이다. 치료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아깝다. 내가 죽고 나면 아들들에게 남겨줄 돈이라도 있어야 하니까. 박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아들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내 돈만 원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이제부터 모든 걸 기록하기로. 박정수는 캠코더를 껐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박정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름은 김지훈이었습니다. 박정수는 김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김지훈이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시겠습니까? 박정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김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영상들이 있습니다. 제 장례식 날 이 영상들을 보여주십시오. 김지훈이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영상입니까? 보시면 압니다. 김지훈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영상들을 확인했습니다. 몇 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박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있고요. 김지훈은 영상을 더 봤습니다. 아들들이 돈을 요구하는 장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욕하는 장면, 가족들이 노인 앞에서 싸우는 장면.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지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걸 정말 장례식에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박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에게도 전달해 주십시오. 경찰이요? 노인 학대 증거입니다. 그리고 금융 착취 증거도 있습니다. 김지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영상들을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제 재산은 손주에게 주십시오. 손주요? 네. 큰아들 아이입니다. 박준서. 그 아이만 제게 잘해줬습니다. 김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에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박정수는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1월. 박정수는 더 약해졌습니다. 기침이 심해졌고 체중이 줄었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캠코더를 들고 다녔습니다. 기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여전히 찾아와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박정수는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찍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민호가 왔습니다. 며느리 송미영도 함께 왔습니다. 미영은 항상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투덜댔습니다. 아이고,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청소 좀 하시지. 박정수는 아무 말 없었습니다. 미영은 계속 불평했습니다. 냄새도 나고, 노인네 냄새.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박정수가 물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누가 내는데?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아버지 돈으로요. 내 돈 다 쓰게? 어차피 아버지 쓰시는 거잖아요. 박정수는 웃었습니다. 씁쓸하게. 캠코더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캠코더를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맨날 이거 켜놓으세요? 박정수가 대답했습니다. 기록. 무슨 기록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미영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1,000만 원만 투자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박정수가 물었습니다. 지난번 돈은? 다 썼죠. 아버지, 사업이라는 게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박정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됐다. 민호가 놀랐습니다. 네? 돈 안 주겠다. 왜요? 박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어서. 민호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가지고 계신데요? 5천만 원 넘게 있잖아요. 박정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실수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영이 거들었습니다. 그야 아버지 통장이니까 알죠. 박정수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자기 통장을 몰래 봤다는 것을. 박정수는 아무 말 없이 캠코더를 봤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 사업 망하면 어떡하라고요? 박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다. 민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기대 안 할게요. 어차피 아버지는 돈만 아시죠.
민호와 미영은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박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캠코더를 봤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 기록됐다. 12월. 박정수는 이제 거의 걷지 못했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졌고 피도 섞여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견뎠습니다. 진통제만 먹으며. 아들들은 한 달 내내 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왔습니다. 손주 준서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11살. 준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혼자 버스 타고 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숙제도 함께 했습니다. 밥도 함께 먹었습니다. 박정수는 손주가 올 때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준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맨날 카메라 켜놓으세요? 박정수가 대답했습니다. 기록하려고. 뭘요? 진실. 준서는 이해가 안 됐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손주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박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다르구나. 2023년 12월 중순. 박정수는 하루하루 약해졌습니다. 몸무게는 20kg이나 빠졌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은 깊이 들어갔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서 지팡이에 의지했습니다.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피를 토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통증은 심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고통 속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견뎠습니다. 박정수는 매일 캠코더 앞에 앉았습니다. 자기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날짜를 말하고 증상을 설명하고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지만 또렷했습니다. 박정수는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12월 10일입니다.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피를 많이 토했습니다. 화장실 바닥이 온통 피었습니다. 청소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박정수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바쁘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하고 안 왔으니까요. 박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병원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겠습니다. 박정수는 캠코더를 껐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12월 15일. 둘째 아들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오는 거였습니다. 민준은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말랐어요? 박정수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늙어서 그래. 병원 가보셨어요? 아니. 왜요? 박정수가 대답했습니다. 귀찮아서.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박정수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민준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쓰셨어요? 박정수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썼지. 민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쓰셨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민준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박정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 간소하게 치러라. 3일장으로 하고 조문객도 많이 부르지 마라.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영상 하나 틀어야 해. 변호사가 가지고 있어. 꼭 틀어라. 민준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영상인데요?
내 유언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 유언이라니 요즘 유행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박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형보다는 낫다. 민주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박정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도 나를 사랑하지는 않지.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박정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안다. 너희가 내 돈만 원한다는 거. 하지만 상관없어. 어차피 곧 죽을 테니까.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가봐라. 피곤하다. 민주는 나왔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12월 20일. 손주 준서가 왔습니다. 방학이 시작되어서 더 자주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 방에 들어서자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아파 보였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박정수는 손주를 보며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많이 아파 보여요. 박정수가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늙었으니까 그래. 준서가 물었습니다. 병원 안 가세요? 안 가도 돼. 왜요? 박정수는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병원 가봤자 소용없어서. 준서는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다는 것.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준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박정수가 준서를 안아줬습니다. 울지 마. 사람은 다 죽는 거야. 할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준서는 할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박정수는 손주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서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뭐예요? 박정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서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라. 준서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서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너한테 쓴 편지야. 할아버지가 죽으면 읽어라. 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죽지 마세요. 박정수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곧 갈 거야.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행복했어. 너 같은 손주가 있어서. 준서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박정수도 손주를 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들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크리스마스라서 의무적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민호와 미영, 민준과 민준 아내, 그리고 준서. 모두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박정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아무도 박정수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준서만 할아버지 방에 들어왔습니다. 치킨 한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드세요. 박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못 먹어. 내가 먹어라. 준서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치킨을 먹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물었습니다. 나가서 가족들이랑 있지 그래?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랑 있고 싶어요. 박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주에게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정수가 말했습니다. 준서야, 할아버지가 죽으면 장례식에 와야 해. 네. 그리고 거기서 영상 하나가 나올 거야. 끝까지 봐라. 무슨 영상인데요? 할아버지 이야기야. 진짜 이야기. 준서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볼게요. 박정수는 손주 손을 잡았습니다. 착하게 자라라. 그리고 내 아빠처럼은 살지 마라. 준서는 그 말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거실에서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준서야, 케이크 자른다. 나와. 준서는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박정수가 말했습니다. 가봐라. 준서는 나갔습니다. 박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소리. 하지만 아무도 박정수를 찾지 않았습니다. 박정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12월 28일. 박정수는 더 이상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박정수는 알았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박정수는 마지막 영상을 찍었습니다. 캠코더를 침대 옆에 놓고 자기 얼굴을 찍었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12월 28일입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숨쉬기가 너무 힘듭니다. 말하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박정수는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했을 뿐입니다. 이 영상들을 보는 사람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나는 그저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들들을 잘 키우지도 못했습니다.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실패한 가족이었습니다. 박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내 손주 준서. 그 아이만은 나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남깁니다. 내 재산, 내 이야기, 내 마지막 부탁까지. 박정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잘 들어라.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착하게 자라다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만 진심을 주어라. 박정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안녕. 모두들 건강하게 살아라. 박정수는 캠코더를 껐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12월 30일 새벽 3시. 박정수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고통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잠들듯이 갔습니다. 박정수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아침 9시 둘째 민준이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전화를 받았으니까요. 민준은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아버지 전화 안 받으시는데.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주무시는 거 아냐? 아침 9시인데요. 민호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서 확인해봐. 민준은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민준은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정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손을 코 밑에 가져갔습니다. 숨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놀라서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정수는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폐암. 예상된 죽음이었습니다. 민준은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아버지 돌아가셨어.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했지만 막상 닥치니 실감이 났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언제? 아마 새벽에. 혼자 돌아가신 것 같아. 민호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산 문제. 민호가 말했습니다. 장례 준비해야겠다. 내가 갈게. 12월 30일 오후. 장례식장이 정해졌습니다. 병원 지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3일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호와 민주는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부고를 돌렸습니다. 친척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민호와 민주는 상주로서 절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도 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영정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준서는 울면서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가 준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죽으면 읽으라고 했으니까요. 준서는 오늘 밤에 읽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갔습니다.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민호와 미영, 민준 부부 그리고 준서. 모두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딸린 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 민호가 말했습니다. 참, 아버지가 영상 유언을 남기셨대. 변호사한테 있다고. 민준이 물었습니다. 언제 틀어야 하는데? 내일 낮에 조문객 많을 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날 밤 모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편지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준서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복도로 나가서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편지. 사랑하는 준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슬프겠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충분히 살았고 행복했단다. 준서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는 할아버지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착한 아이야.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대해줘서 고마워.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내일 장례식에서 할아버지 영상이 나올 거야. 끝까지 봐라. 그리고 기억해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잘못된 거야.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란다. 할아버지는 내게 모든 것을 남긴다. 돈도 이야기도 그리고 이 부탁도. 착하게 자라다오.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외롭게 죽지 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라. 사랑한다, 준서야. 할아버지가. 준서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준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영상에서 뭐가 나올까? 12월 31일 장례식 둘째 날. 아침부터 조문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와 민주는 상주로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절을 받고 사람들과 인사하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준서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 한 남자가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가갔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유언 집행자입니다. 민호는 아버지가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유언장을 쓰셨죠? 김지훈이 대답했습니다. 3개월 전입니다. 3개월 전? 네. 정확히는 10월 16일입니다. 민호는 계산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별로 아파 보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지훈이 말했습니다. 유언 영상을 틀어야 합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조문객들이 많을 때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민호는 민준을 불렀습니다. 둘이 상의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틀까?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유언이니까. 김지훈은 노트북과 빔 프로젝터를 설치했습니다. 장례식장 벽에 스크린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모여들었습니다. 민호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영상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잠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약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김지훈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스크린이 밝아졌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 박정수가 나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박정수가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박정수입니다. 1951년생 72세입니다.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박정수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나는 3개월 전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치료하면 1년은 더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왜 치료하지 않았냐고요? 간단합니다. 돈이 아까워서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가는 치료비. 1년이면 2,400만 원. 그 돈을 내 치료에 쓰기보다는 아들들에게 남겨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와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박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아들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내 돈만 원한다는 것을.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3개월을 기록하기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 큰아들 민호가 아버지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캠코더가 삼각대에 놓여 있었고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정말 안 좋아요. 이번 달 자금이 모자라서요.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박정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달에 300만 원 줬는데. 민호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다 썼어요. 직원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언제 갚을 건데? 갚을게요, 갚으라면. 돈이 생기면요. 장례식장에서 민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박정수가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민호에게 줬습니다. 민호는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 가볼게요. 밥이라도 먹고 가. 바빠요. 다음에요. 민호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 며느리 송미영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민호와 함께였습니다. 미영이 불평했습니다. 아이고,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청소 좀 하시지. 냄새도 나고. 노인네 냄새.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박정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누가 내는데?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아버지 돈으로요. 내 돈 다 쓰게? 어차피 아버지 쓰시는 거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 민호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가지고 계신데요? 5천만 원 넘게 있잖아요. 박정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알아?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실수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영이 거들었습니다. 그야 아버지 통장이니까 알죠.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민호가 아버지 통장을 몰래 본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못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영상. 박정수가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전화기에서 민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제가 너무 바빠요. 다음 주에 제가 모시고 갈게요. 박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캠코더를 봤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그랬으니까요.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 박정수가 둘째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민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 일이 많아서요. 형한테 부탁해보세요. 박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캠코더를 받습니다. 아들들은 서로에게 떠넘깁니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박정수가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6번째 영상. 박정수가 병원 진단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캠코더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폐암 말기, 36개월 시한부. 박정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박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아내도 죽었고 아들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영상을 봤습니다. 준서는 울고 있었습니다. 7번째 영상.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서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박정수는 방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문틈으로 거실을 비췄습니다. 가족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박정수를 찾지 않았습니다. 준서만 방에 들어왔습니다. 치킨을 들고 할아버지 드세요. 박정수가 거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못 먹어. 내가 먹어라. 준서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화면이 다시 박정수로 돌아왔습니다. 박정수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3개월이었습니다. 아들들은 돈만 요구했고 며느리는 불평만 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내 손주 준서만 빼고. 박정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했을 뿐입니다. 이 영상들은 이미 경찰과 사회복지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노인 학대와 금융 착취 증거로 장례식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은 모두 손주 박준서에게 남깁니다. 통장, 집, 보험금 모든 것. 준서만이 나를 진심으로 대했으니까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김지훈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우리 거야. 우린 아들이라고. 김지훈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에 따라 모든 재산은 박준서에게 상속됩니다.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지만 증거 영상이 있으니 승사는 없을 겁니다.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박정수의 마지막 말. 준서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잘 들어라.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착하게 자라다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박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안녕. 나는 용서받고 싶지 않다. 다만 기억되길 원한다. 외롭게 죽어간 한 노인으로.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 영정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박민호 씨 계십니까?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예요.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노인 학대 및 금융 착취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12월 31일 오후 12시.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웅성거렸습니다. 민호는 경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말했습니다. 박민호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경찰이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방금 본 영상들이 증거입니다. 노인 학대 및 금융 착취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며느리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돈 좀 빌렸다고 범죄예요. 경찰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 2구에 따르면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금융 착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확인된 바로는 노인이 병원 가고 싶다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이는 방임에 해당합니다.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계속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셔서 진술하셔야 합니다.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비난의 눈빛이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을 따라 나갔습니다. 미영이 울며 따라갔습니다. 당신, 어떻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민주는 형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자기도 조사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김지훈 변호사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민준 씨도 영상에 나왔으니 조사받으실 겁니다.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형만큼 심하게 하지 않았어요. 김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받았고 아버지를 방임했습니다. 법적 책임은 있습니다. 민준은 무너졌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 아내가 남편을 일으켰습니다. 일단 집에 가요. 민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민준도 비난의 눈으로 봤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자식들이 있나. 불쌍한 노인네. 돈만 뜯어가고. 장례식에서 경찰이 오다니. 친척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나도 박정수 형님한테서 전화 받은 적 있어. 아프다고. 근데 바빠서 못 갔어. 미안하네. 다른 친척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잘못이야.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정수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조문은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했습니다. 3개월 동안 혼자 아프고 혼자 울고 혼자 죽어갔습니다. 준서는 자기가 더 자주 갔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갈 걸 그랬어요. 김지훈 변호사가 준서 옆에 앉았습니다. 준서야, 너는 잘못 없어. 준서가 물었습니다. 정말요? 김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제일 자랑스러웠어. 영상에서 봤잖아. 할아버지가 웃은 건 내가 왔을 때뿐이야. 준서는 또 울었습니다. 김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모든 걸 남겼어. 돈도 그렇고 이 메시지도 그래. 할아버지는 내가 이걸 기억해 주길 바랐어. 준서가 물었습니다. 뭘요? 김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것.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할게요. 김지훈은 준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으로 관리될 거야. 그 돈으로 공부하고 꿈을 이뤄라. 준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날 오후 경찰서. 민호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앞에 앉았습니다. 녹음기를 켰습니다. 박민호 씨 진술하시겠습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얼마나 돈을 받았습니까?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23천만 원?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3년 전부터요. 사업이 어려워서. 형사가 물었습니다. 갚을 의사가 있었습니까? 민호는 침묵했습니다. 사실 갚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돈이니까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셨을 때 왜 병원에 안 모셨습니까?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바빠서요. 바빠서 아버지를 방치한 겁니까?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박민호 씨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 착취와 방임.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입니다. 민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년이요? 네. 그리고 영상 증거가 명확하니 집행유예 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민호는 무너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후회되십니까? 민호는 울먹였습니다. 네, 정말 후회돼요. 아버지한테 잘할 걸.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조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민호는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얼마를 받았는지, 언제 아버지를 무시했는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저녁 7시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기소될 것 같아.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뭐? 그럼 우리 어떡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 인생 망쳤잖아. 유산도 못 받고.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닥쳐. 다 내 잘못인 거 알아. 미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잘할 걸. 병원에 모시고 갈 걸. 사랑한다고 말할 걸. 하지만 이제 늦었습니다. 다음 날 1월 1일.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이 진행되었습니다. 박정수의 관이 연구차에 실렸습니다.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경찰 조사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민준과 가족들만 따라갔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오기를 꺼렸습니다.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 관이 화장로 앞에 놓였습니다. 민준은 관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볼 기회였습니다. 민준은 관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준은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요.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 관이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편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편히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겠지. 더 이상 아프지 않겠지. 3시간 후. 화장이 끝났습니다. 박정수는 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함이었습니다. 72년 인생이 이렇게 작은 함에 담겼습니다. 민주는 유골함을 들고 차에 탔습니다.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유골함을 납골단에 안치했습니다. 박정수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붙었습니다. 민주는 명패를 보며 또 울었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 명패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 착하게 살게요. 약속할게요. 일주일 후. 민호는 정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승산이 없었습니다. 영상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민호는 법정에서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후회합니다.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노인 학대입니다. 3년간 지속적으로 재산을 착취했고 아버지가 아플 때 방임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교도소로 갔습니다. 민준도 조사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형보다 덜 심했습니다. 돈도 적게 받았고 아버지한테 덜 심하게 대했습니다. 벌금 1,0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민주는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민호는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매일 후회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아파하는 꿈, 아버지가 울고 있는 꿈. 민호는 꿈에서 깨면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주는 봉사활동을 하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노인요양원에서 외로운 노인들을 봤습니다. 아버지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 민주는 그들을 돌보며 속죄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못했던 것들을 다른 노인들에게 해줬습니다. 준서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준서는 매달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명패 앞에서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 시험에서 1등 했어요. 할아버지 자랑스러우시죠? 준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 맨날 읽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약한 사람 괴롭히지 말라는 거. 꼭 기억할게요. 2034년 10년 후, 박준서는 21살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했습니다. 할아버지 일 이후로 준서는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혼자 죽어가는 노인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서는 방학마다 노인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말동무가 되어줬습니다. 노인들은 준서를 좋아했습니다. 착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청년이었으니까요. 준서는 봉사활동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하신 게 이거였구나. 준서는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잘 관리했습니다. 김지훈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탁 관리되던 돈은 준서가 성인이 되자 준서에게 넘어왔습니다. 총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집 팔고 보험금 받고 예금까지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준서는 그 돈으로 학비를 냈고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니까요. 어느 날 준서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10년 전 그 충격적인 장례식, 유언 영상,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 준서는 그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 학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준서는 김지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김지훈은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할아버지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어요. 김지훈이 물었습니다. 왜?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김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줄게. 법적 자료도 제공하고. 준서는 고마워했습니다. 김지훈은 당시 영상들과 유언장, 재판 기록까지 준서에게 넘겨줬습니다. 준서는 그 자료들을 보며 다시 한번 할아버지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기록했는지. 준서는 6개월 동안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기록된 외로움 마이너스 한 노인의 마지막 3개월이었습니다. 책은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했을 뿐이다. 책은 할아버지의 폐암 진단부터 시작해서 3개월간의 기록, 장례식 날의 충격, 그리고 그 후의 변화까지 담았습니다. 준서는 자기 시선도 함께 넣었습니다. 손주의 눈으로 본 할아버지, 그리고 10년간 배운 것들.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나온 신인 작가의 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은 사람들이 SNS에 올렸습니다.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충격적입니다.
노인 학대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우리 부모님한테도 이러고 있는 건 아닐까 반성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준서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TV 프로그램에도 나갔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반성했습니다. 자기 부모님한테 잘하고 있는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모시고 있는지, SNS에는 인증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주말에 할머니 뵈러 갑니다. 아버지 병원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준서의 책은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국회에서도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준서는 청문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증인으로 나가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처럼 혼자 죽어가는 노인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노인 학대 처벌이 강화되었고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도 확충되었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민호는 출소했습니다. 2년 6개월 형을 다 채웠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기다려줬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재취업이 어려웠습니다. 전과자였으니까요. 그리고 노인 학대로 유명해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무도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일용직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뎠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민호는 매달 아버지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명패 앞에서 절을 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민주는 봉사활동을 마쳤습니다. 200시간을 다 채웠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봉사활동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계속 노인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외로운 노인들을 돌봤습니다. 말동무가 되어주고 산책을 도와주고 식사를 챙겨줬습니다. 민주는 봉사활동을 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못했던 것들을 다른 노인들에게 해주며 속죄했습니다. 노인들은 민준을 좋아했습니다. 정성껏 대해주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민주는 이제 알았습니다. 노인을 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민주는 준서의 책을 읽었습니다. 울면서 읽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다니.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헛되이 돌아가시지 않았구나. 민주는 준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준서야, 삼촌이야. 준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삼촌 목소리였습니다. 네, 삼촌. 민준이 말했습니다. 책 읽었어. 고마워. 할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알려줘서.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민주는 울먹였습니다. 나도 정말 후회해. 아버지한테 잘할 걸. 준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봉사활동하면서 살아. 아버지한테 못했던 거 다른 분들한테 해드리면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야. 준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거예요. 민주는 울었습니다. 고맙다, 준서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삼촌은 변했구나. 2035년 준서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노인 전문 사회복지기관에 취직했습니다. 독거노인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준서는 매일 여러 노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말동무가 되어줬습니다. 준서는 일하면서 많은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외로운 노인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 준서는 그들을 할아버지처럼 대했습니다. 진심으로 돌봤습니다. 노인들은 준서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준서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있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그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외로우시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외로워. 준서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제가 자주 올게요. 말동무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준서는 그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같이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TV도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준서를 기다렸습니다. 준서가 오는 날은 웃었습니다. 몇 달 후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준서가 할아버지를 잘 돌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반성했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남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식들은 할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원하신 거구나. 변화. 2036년 준서는 23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만들기로. 이름은 기록된 외로움 재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외로운 노인을 돕는 것, 노인 학대를 예방하는 것. 준서는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남은 돈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책인세도 기부했습니다. 총 5천만 원으로 재단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재단은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대학생 봉사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말동무가 되어주고 필요한 것을 도와줬습니다. 노인들은 좋아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재단은 또한 노인 학대 신고센터도 운영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학대받는 노인이 신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법적 지원도 해줬습니다. 김지훈 변호사가 무료 변호를 맡았습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준서의 이야기에 감동해서 기부했습니다. 기업들도 후원했습니다. 재단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러 도시에 지부가 생겼습니다. 수백 명의 봉사자가 참여했습니다. 수천 명의 노인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2040년 준서는 27이 되었습니다. 재단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노인 복지 단체가 되었습니다. 준서는 대표로서 바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메시지를 실천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준서는 납골 땅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명패 앞에 섰습니다. 17년 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7년. 준서는 명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약속 지켰어요. 착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약한 사람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재단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기록된 외로움 재단이에요. 할아버지 이야기에서 따왔어요. 우리는 외로운 노인들을 돕고 있어요. 할아버지처럼 혼자 죽어가는 분이 없도록. 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자랑스러우시죠? 할아버지가 기록한 것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변했어요. 노인을 더 잘 대하게 됐어요. 준서는 명패에 이마를 댔습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그리고 고마워요. 저에게 이 길을 보여주셔서. 준서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거니까요. 에필로그. 2050년. 준서는 40이 되었습니다. 재단은 이제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노인 복지 사업을 펼쳤습니다. 수만 명의 노인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준서는 유엔에서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노인 인권에 대해 준서는 결혼했습니다. 같은 재단에서 일하던 여자와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과 딸. 준서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어떻게 기록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아이들은 증조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만난 적은 없지만 존경했습니다. 준서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남긴 말이 있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이 말을 기억해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메시지는 이렇게 대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민호는 60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막노동을 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속죄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매달 아버지 납골 땅을 찾아갔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민주는 5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노인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20년째였습니다. 민주는 이제 요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은 민준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준서는 가끔 아버지와 삼촌을 만났습니다. 크리스마스나 명절에.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박정수 노인은 조용히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가장 깨끗한 사람 손주에게 남겼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을 도왔고 노인 학대를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긴 메시지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이 메시지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조용히 고통받는 노인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뵈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박정수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용서받고 싶지 않다. 기억되길 원한다.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기록으로 세상을 바꾼 한 노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